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칭 삼총사 TV의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 그 6번째 이야기로 군은 사회와 달라야 하는가, 아니면 군도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같아야 한가, 혹은 뭐 시대가 발전하면서 군과 사회가 점점 같아져 가는가, 아니면은 달라져 가는가, 군의 전문성이 조문화되면서 점점 하는가. 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군대도 사회와 함께 변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시대가 변하더라도 군 고유의 특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양쪽의 차이를 어떻게 절충하고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선진국 시대에 들어서서 군의 특성 문제에 대해서, 군의 고유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군대가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군 기강 해이인가, 아니면 선진국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성장통인지,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뭐 군대와 이런 사회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던 일이지만,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변하면서 우리 군이 이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사회가 변하면서 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고유성마저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의 또 공통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사실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고, 또 전문가들마다 다른, 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 시대에 들어서서, 다시 말하면 선진국 시대의 사회의 모습에 맞춰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군대의 고유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런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 왼쪽에 임방순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발제가 끝난 뒤에 제 오른쪽에 정경영 박사님과 함께 제가 함께 이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방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진국 시대의 군가 사회는 같아져야 하는가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발제의 순서는 이제 민군 관계 학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군의 고유성 또는 이제 특수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특수성과 고유성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의견이 이제 예상이 되는 분야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욱 소장님도 짚어주셨듯이 최근 우리 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군 기강 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기가 많이 이완된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선진 군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군대 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번 쭉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와 이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군관계 학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계신 분은 이제 헌팅턴이고, 그 밑에는 자노비치라는 학자인데, 이 헌팅턴에 대한 민군관계 학설은 이제 지난번까지 다뤘습니다. 이분은 군과 정치에 초점을 둬가지고 군을 어떻게 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것인가
하는 군과 정치 관계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분은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문민 통제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결론은 군이 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 전문 직업주의와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직업주의를 이게 함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셨습니다. 상당히 타당하고 아직까지도 이분의 학설은 상당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노비치라는 학자는 헌팅턴과 다르게 군과 정치가 아닌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민군 관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민군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그 주 연구한 대상은 그 2차 세계 대전 중에 그 장병들의 정서와 태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두 차례 보고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장병들이 전장에서 군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요즘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외상 후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이죠. 정치가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군과 사회를 연구를 하셨는데 그 후에도 이 군대와 사회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그 논문을 상당히 많이 발표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자노비치의 그 대표적인 군과 이제 사회의 관계에서 제시됐던 이론은 학설은 이 바로 수렴 이론입니다. 이 수렴 이론이라는 것은 군대가 사회화되고 또 사회가 또 군대화된다. 뭐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각 출발은 달랐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서 보면은 상당히 근접해 있고 어떤 것은 이제 구분이 모호해진다 하는 이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부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군대의 업무와 사회의 업무는 느린 속도긴 하지만은 서로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을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인 영역의 업무는 민과 군 차이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또 하나 이제 차이가 없는 부분으로 장교 충원, 인사관리죠. 이 장교 충원도 이제 다양한 충원 그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그 인력 충원 과정과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한 주장인데 군대는 가능한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군으로 끌어들여서 군대가 사회의 도덕 수준과 기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사회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응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객관적인 문민 통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이 사회화되고 정치화로 변화함으로써 문민 통제가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앞서 살펴본 그 헌팅턴의 군과 정치와는 조금 다른 이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좀 헌팅턴의 그 학설과도 보완이 되고 그러면서도 좀 다른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문민 통제를 향해 가는 그런 것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자노비치의 이제 군대 변화에 대한 옥의 이제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비츠가 주장한 그 가설이란 것은 첫 번째는 군대의 권위적인 지배로부터 카리스마죠. 여기로부터 이제 조종과 설득
그리고 집단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군대 리더십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군대와 민간 엘리트 간의 기술적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군 조직 전체에 이 말이 맞는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은 군대 조직은 방대합니다. 주로 관리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군대와 민간 엘리트의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투 현장이나 전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전투 부대에서는 이런 민간과의 과연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다른 두 박사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교 충원의 기반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귀족만 장교 충원 장교가 됐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장교 충원의 문 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그 사회 전 분야에서 장교 충원은 이제 가능한데 이 분야도 이제 사회와 별반 다름이 없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직장과 같이 군도 경력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는 요 가설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투가 있다면은,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면은 누가 전투를 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느냐가 이게 군대 엘리트의 가장 큰 그 덕목이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발탁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전쟁이 없고 그리고 전투 경력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러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 직장과 같은 방식의 그런 이제 경력 관리 그리고 이제 발탁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는 사실 이제 정치에 이제 중립이고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중립을 유지하려는 군의 태도에서 군은 정치적 형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고비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그 전투가 없고 전쟁이 없는 가운데 군의 특성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그것은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 가설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민군 관계 강의 책자의 내용을 다 인용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요거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민군 관계 강의라는 그 책자를 좀 보시면 더 상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군대 조직의 권위가 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카리스마에서 아까 이제 언급한 대로 이제 조종, 뭐 설득, 뭐 집단 설득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책에서 제시한 것은 절대 복종에서 카리스마에 의한 절대 복종에서 그럼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화로 이제 변화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를 누가 판단하느냐,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지시가 부당하다 아니면 정당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 군대에서 하는 또 의문이 됩니다. 아무튼 절대 복종, 카리스마에서 변해가는 건 맞는데 그 방향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가는 건지는, 그래도 되는 건지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로부터 카리스마로부터 조종, 설득, 집단 동조는 전투 시의 공식 계급이나 법적 권위보다는 리더십, 연대감, 동조적 권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적 지휘관, 그리고 이제 군사 관리자, 군사 기술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군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전투에서는 영웅적인 나를 따르라 하는 이제 그런 지휘관의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할당된 제 전투 요소, 또 상급 부대로 올라가면은 예비속 부대를 포함해 가지고 상급 부대 어떤 지원 자산까지, 그리고 민간 자산까지 이런 것을 다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투 장비들의 제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영웅적 지휘관의 모습, 관리자의 모습, 기술자의 모습, 이것의 역할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대가 이제 중앙 집권적 통제와 이제 비공식 어떤 조직의 이제 연결망인데, 군사 업무는 이제 통계학적이나 경영적 권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 문제 이제 고유성, 뭐 특수성, 뭐 이런 거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비공식 의사소통이, 그렇지만 이제 비공식 의사소통이 방대한 군사 조직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활력적인 요소는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렇지만은 군대는 투사 정신의 역할이 지속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투사 정신은 군의 특수성과 고유성인데, 이건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사 정신이라는 것은 과학기술과 경영 기법이 발전하면서도 군대도 관리와 생산 효과가 극대화되는 걸 추구합니다. 왜냐? 과학기술과 경영 기법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군대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전투에서의 영웅적인 투사의 필요성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경영 기법을 따라서 이제 관리와 생산의 효과를 극대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군대가 추구하는 그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영웅적인 투사의 모습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관리자나 기술자를 직업 군인의 모델로 삼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 군인의 모델은 뭐냐 이거죠. 투사 정신. 그러면서 아까 언급한 대로 관리자, 기술자와 이제 균형을 이루는 뭐 그런 어떤 이제 군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는 민간의 관리 기법을 도입하면서 이 분야는 이제 같아지고 또 수렴이 되지만은 이제 군의 특수성과 고유성, 투사 정신은 민간이 따라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군이 이것을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같아지기는 어려운 분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좀 이 토의 분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시하고는 이제 군의 특수성, 이제 고유성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뭐 큰 개념적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군의 특수성은 그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소비 집단입니다. 1000일 동안 훈련시키고 유지하고 그러면서 딱 하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군대를 지칭하는 얘기인데, 전쟁을 대비하는, 그래서 1000일 동안 훈련하고 관리하고 그러지만 하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소비 집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모성이지만은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집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투사 정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극한 상황, 이런 상황, 전투 상황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이것이 가장 큰 군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사회와 아무리 닮아지고 뭐 수렴이 되고 가까워지더라도 군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군복을 착용하지 없는 군대는 없습니다. 다 군대를 착용하고 있고, 일체감 그리고 일사불란함, 그것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복장을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드러나도록 계급을 부착합니다. 보십시오. 모자에도 부착하지, 어깨에도 부착하지, 또 팔에도 부착하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대만의 어떤 특수성, 고유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제복 위에 계급을 부착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 조직의 방대함을 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그 다음에 이제 기획관리, 또 사령부, 예하부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조직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사회와 같아지는 분야는 이 전투근무지원 또는 이제 기획 및 관리 분야는 사회가 앞서가는 그런 이제 관리와 이제 기술 분야를 도입을 해서 같아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사회와 유사성은 이제 조직 관리, 생산 효율성, 그리고 이제 비공식 관계를 통한 이제 인간 관계의 어떤 그 원활함, 이런 것은 민간 사회와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극한 상황,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투 임무 수행, 이것은 이제 우리 군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전투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소방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평택 분류창고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3명의 그 참 안타까운 소방관의 그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이 연결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자, 이 소방관들 극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입니다. 이들이 직업 소명 의식이 없다면은 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안전 지역으로 전부 탈출해 올 때 위험지구로 들어가는 직업군이 3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방관, 경찰, 그리고 군인. 근데 요즘에는 웬일인지 이 군인들의 희생과 그리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한 그런 어떤 직업 소명의 정신, 이런 거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이제 희생이 물론 참 많이 안타까운 희생이 있긴 했지만은 이들의 직업 소명 의식은 좀 높이 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국민의 영웅인 당신,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그리고 이제 요 글은 2001년도에 이제 그 홍제 그 2층 주택 그 진압 과정에서 이제 순직한 그 어느 소방관의 그 책상에 적혀 있었다라는 글귀입니다. 신이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 뜨거운 화염 속에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소방관은 이 글귀를 붙여놓고 자기의 직업 소명 의식, 그것을 항상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그 희생을 한 이 소방관 여러분에게 참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최근 우리 군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변화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병 인권이 신장이 되고 있고, 병행해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관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뒤에 좀 예가 나오는데, 그리고 군도 사회라는 큰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사회가 변하면 군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변화는 이제 핵가족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이제 의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가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군은 군의 특수하다, 뭐 비밀이다, 뭐 이건 안보상의 문제다, 이렇게 군의 특수성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은 사회 변화에 둔감하다가, 사회는 변화에 가는데 그 변화에 둔감하다가 그 사회 변화가 군대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뒤처리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핵가족이면은, 우리가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으로 변했다면은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과거의 대가족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부모의 관심이 과거보다는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부모들이 기울이는 그런 관심은 과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들의 그 증대되는 관심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사전에 좀 검토하고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뭐 했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의 의식 변화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미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회는 변해가고 있는데, 이 변해가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좀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 계속 만평에 나왔던 겁니다. 뭐 국방유치원이니 군대가 이 간부들이 민원센터장이냐, 그런 자조의 얘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휘관 뒤에 이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자기 이제 군에 간 자기 아들들의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제 다 뭐 공유가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좀 위험성 있는 거는 이렇게 좀 지나치게 좀 이건 좀 과도하게 좀 과장됐긴 하지만은 뭐 중단하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뭐 우리 아들은 뭐 팔이 아프기 때문에 좀 이건 던지게 하지 마라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지휘관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모들의 요구, 민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거죠. 군에 간 자기 아들이 뭐 하는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래서 군기강이 더 강해지는 건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병의 어머니, 이건 뭐 중대장하고 뭐 실시간에 공유를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자기 아들이 뭐 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실 식단, 기강 회의, 최근 병영의 실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실 급식 제보, 국방부 해명의 역풍, 그리고 이런 아주 당당한 여군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건지, 군대는 좀 또 장관이 사과만 하면 되는 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또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간부와 이제 병의 도발 규정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방부에서는 검토해라라고 해서 국방부는 이제 각 군별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에 이제 이렇게 국방부의 해명은 그 병사들은 이제 그 전투 시에 이제 혹시 머리에 이제 어떤 그 상처를 입었을 때 빨리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간부와 병의 두발 규정의 차이를 뒀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병, 그리고 이 병은 이제 좀 패러디가 된 건데, 이 두발이 창피해가지고 외출 나가면 가발을 쓰고 다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군에서 조금 이 문제를 좀 사전에 다뤘으면 하는, 뭐 결론이 뭐가 됐든 간에 너무 현실에 안주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국가인권이든 또는 군인권이든 이런 데서 이제 제기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죠.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이것은 사설기관입니다. 군 조직에도 없는.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왜 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또 의문이 듭니다.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너무 그 현실에 있는 그거에만 안주하는 그런 모습에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문에 난 모습인데 대대장이 울고 있습니다. 또 괴롭다는 거죠. 민원 해결하랴, 또 부모들 등살에 시달려랴, 또 그리고 상급 지휘관에서 또 어떤 군기강 회의 문제가 나오면은 또 그거에 대한 질책을 받으랴, 아주 이렇게 이 불쌍한 대대장의 모습을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건데, 대대장을 한 입장에서 참 지휘관으로서의 꽃인데 이런 대대장의 모습에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원 처리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군 기강 회의 문제 역시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죠. 2000년도 6월달인가 이제 삼척항에 북한 민간 목선이 들어왔습니다. 정박을 했죠. 그래서 남조선 동무 손전화 좀 빌려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최근입니다. 1월 1일 날 이제 그 탈북자가 다시 월북해 가는 그런 모습. 이건 이제 최초 보도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동조치 미흡 국민께 송구하고 간첩이 왔다 갔다 해도 모르고, 뭐 이런 게 계속 언론으로부터 이제 국민으로부터 이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 변화에 못 따라가서 그 대응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본연에 해야 될 고유성과 특수성을 놓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왜 군 기강은 기강대로 회의되고 또 사회 요구에 그렇게 이제 대응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됐는지, 그럼 사회와 수렴해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군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만 남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현 국방장관입니다. 이제 2020년 9월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11개월 동안 7번 사과를 했습니다. 한 달, 한 열흘 동안에 한 번씩 사과한 꼴인데, 맨 처음 보면은 북한 주민 해역 미순 경계 실패, 21년 작년이죠. 그 다음에 부실 급식 및 과잉 방역 논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요때는 3번 했습니다. 한 번은 국회 국방위에서, 한 번은 국회 법제위인가 거기서, 한 번은 대국민 사과. 그 다음에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문제, 또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5일날 동부전선
탈북자가 이제 월북해간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은 참 사과를 안 했는데 이때는 합참작전본부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또 뭔지 도대체 어떤 군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이 7번이나 사과하는 이런 모습이 이거는 완전히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사과할 땐 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너무 많고 또 동일한 사고가 많고 기본적으로 조치가 됐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군의 기강 해이 문제와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군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이 고유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 사회와 수렴할 건 수렴하고 민간 사회가 변화하는 건 수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 군대도 큰 사회의 작은 사회입니다. 큰 사회 속에 속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가 군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 사회가 앞서가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군에도 적용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토의를 좀 해보고 싶은 분야는 군이 민간과 수렴하고 변화를 수행해 가면서도 지켜야 할 것들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 문제로 이제 최근 군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는 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진군대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잘 해결해가면 성장통일 것이고, 해결을 못하고 계속 이것이 이어진다면은 이거는 만성병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발제 마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뭐 그 민군 관계 저기 빼고 예, 초기 화면으로 민군 관계 연구를 계속하면서 또 학생들 강의를 쭉 해오고 그러면서 그 지금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임방순 박사님이 이해하는 수준이 상당하시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은 정말로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 탑 주제를 같아져야 하나 달라져야 하나 이런 거를 주제로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군을 비난할 것인가 혹은 군을 칭찬할 것인가. 근데 군에 대한 그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 혹은 효율성의 문제 뭐 이런 것은 확실히 사회에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 사회에서의 효율성의 문제와는 다른 어떤 고유성과 특수성이 있더라. 예. 그럼 그것을 장관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이거가 임방순 박사가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설명할 거야 아마. 그렇죠. 군에는 우리가 군이 뭐 우리가 우리 무슨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군대는 뭐 여러분들을 생명과 재산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특수성, 고유성이 이렇게 있어서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든가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다 알지. 아 그렇구나. 내가 대대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소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 아들이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이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가 왜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병사가 대개 그 행군을 잘 못하면은 또 띵걸음도 잘 못한다고. 또 무슨 턱걸이를 잘 못하면은 발굽혀펴기도 잘 못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는 그 체질의 문제란 말이지. 예. 그 체질을 이야기하지. 너는 왜 띵걸음 못하냐? 띵걸음 따로, 뭐 행군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 우리 군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것은 단 한 가지 사회의 가치와 군대의 가치가 다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냐? 사회의 가치와 군대의 가치, 사회에서의 옳고 그름, 효율성과 군대에서의 옳고 그름,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다른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공부가 우리 예. 장교들에게 간부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것이 금방 이렇게 만들어서 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쭉 그런 특성이 유지가 되어 왔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들어와서 밴부 플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철학이 없이는 사상이 없이는 어떤 바탕적인 사상이나 철학 없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지기 쉬운 거예요. 예. 그것이 명태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모래 위에 무슨 사상 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건데 시멘트에서 그 시멘트가 바로 토대가 바로 철학이나 사상 가치란 말이지. 그걸 거기서 딱 집을 이제 경고하지. 그런 사상 가치 철학 그게 없는 그 모래 위에서 집을 안만 지어봤자 무기 체계를 뭐 첨단 무기처럼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렴과 그 차이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조화하고 절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발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군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잘 짚어주셨고, 야누비츠가 얘기하는 그 군대 사회, 헌팅턴과 좀 다른 측면에 접근하고 있는데, 군과 정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헌팅턴의 시각이고, 또 야누비츠는 그 사회 이론으로서 군조직이 있는데 그 군조직이 수행하는 임무가 조금 특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 군대 조직 속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이 군이 일반 사회의 큰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은 군이 수행하는 존재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 군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일반적인 사회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그게 군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일거수일투족들이 일반 사회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봐요. 군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군인이나 국민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군 조직은 바로 그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24시간 일주일 365일이 쉬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상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군이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서 리스펙트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군을 재단하듯이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 군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 군은 진짜 상당히 그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평화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또 남북관계를 어떤 우족 개념이 사라질 정도로 평화로만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이게 금년도 국방 예산이 59조 6,112억이에요. 지금 56만 채 안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인당 1억 이상에 쓰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소비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군을 매도하고 비난하는 상황이 됐을까? 바로 나라를 똑바로 지키는 경계병영 한 명이 제 역할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귀순 친구가 다시금 바로 그 길로 들어갔다 이게 돌아보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 이게 우리 군의 기강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군의 기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 않냐는 데서 오는 국민의 불만이 많다고요. 그래서 훈련하지 않고 경계 임무를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작전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군대는 어찌 보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은 뭐 할 리가 없어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려면은 우리 군이 똑바로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소의 움직임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상대 군은 엄청나게 무섭게 움직여야만이 적이 훨씬 오지 못하고 감히 어떻게 우리 아군 지역에서 경계 철책선을 뛰어넘어가지고 돌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우리 군의 기강과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참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네. 군 내부에서 이제 어떤 지휘관이 어떤 군인이 모범적인 군인간 문제인데 세 가지 되겠죠. 영웅적인 그런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있고요. 또 관리를 잘하는 평소에 일반 조직처럼 일반 기업이나 어떤 행정기관처럼 관리를 잘하는 어떤 간부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평실하더라도 이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조직이 되도록 하려면은 영적인 그런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관리, 성과를 생각하고 어떤 전투지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고만 안 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부대를 관리한다면은 이 관리 목적이 뭐냐면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건데 이 관리자로서의 어떤 일반 조직을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 많은 장비들도 운영을 하고 효율적이게 관리한다는 건 기본 원칙인 건 분명하지만은 이 군조직 관리는 위기 사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조직이 돼야지 일반 어떤 행정관리로서 혹은 뭐 기업의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리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군내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리더들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이게 진짜 싸울 수 있는 군대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투지가 촉발된 상태에서 그렇지. 그 징비록이 나오는 거 아주 상당히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벌써 1953년도 정전이 된 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평화가 있다 보니까 뭐시고 어떻게 저놈들이 쳐들어와? 그런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그 한두 명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도발하는 것에 국한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런 외군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서 정탐을 오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군초지까지도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동원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로 상륙에 올라와가지고 이 한양으로 입성하는 그 가들의 그 과정에서 동원령을 내렸는데 동원령이 수도권에서 내린 것이 9명입니다. 9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9명을 저 밑에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태세가.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못지않은 그런 무방비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조직이라는 군조직이라는 것들도 그런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야노비치가 얘기하는 저 특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조직이 일반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거기서 일어나는 불상사들을 어떻게 그게 도배를 하냐 이거. 성 문제가 어떻고 말이야 식사가 어떻고 그 애들 참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건 과감하게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 합참의장이 전방지휘관도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그 귀한 임무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되게 하는 것은 상급지휘관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임 박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전장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걸부전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사단에 참모로 갔는데 딱 두 가지. 첫째는 거기 이제 구사단이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사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 사령부를 마치 청와대처럼 꽂아놓고 무슨 이게 그래서 쇼맨십 군대. 그러니까 이게 싸우기 위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아니고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 군대에 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전술을 짜고 작동을 하고 위협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밤새워서 탁상 군대. 이 두 가지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볼 때 그만 전장 경험이 없다. 예, 전쟁 경험이 없다. 전장 경험이 없었던 것은 참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행정군대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사고 나면 그거 완전히 또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어서 자꾸 행정군대가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치 전장 경험과 전쟁 경험을 딴 방법이 없어. 훈련이지. 훈련이죠. 훈련을 통해서 자꾸 전장 경험과 전쟁 경험을 주고 유사 상황에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 군대 존재가 있을 이유가 뭐 있나 이거지? 그렇죠. 예. 대항군을 운영하는 실전적인 훈련을 해가지고 실전적인 그 그런 훈련하는 훈련이 아직 우리 훈련이 군의 기본 임무가 되면은 그런 사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사고 일어나다 그 애들도 그런 엉뚱한 생각도 훈련을 안 하니까 가끔 훈련하다 사고 발생된다 이거지. 예. 부모들도 저렇게 그 훈련을 강한 군대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냥 영내에서 꼭 뭐랄까 그 수경이나 하는 뭐라고 학원 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군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부활시켜야 될 것은 실전적인 훈련을
곳곳에서 야지 누비면서 하더라도 거기서 사고 날 수 있죠. 그건 뭐 불상사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훈련할수록 사고는 안 나더라고요. 안 예. 나요. 사고 안 난다. 임 박사님도 뭐. 예, 맞아요. 저 왜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이제 됐는데 이제 그 뭐 친구들, 사회 친구들이죠. 뭐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이제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들, 조카들 군대 생활하는 거 보니까 좋아졌다. 야, 근데 싸우면 질 것 같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군대 생활했을 때 정말 뭐 그 훈련했을 때 입에 거품 물고 막 뛰기도 하고 뭐 정말 실전과 비슷하게 훈련하려고 애쓰는 그런 데서 지냈던 군대 생활과 이제 지금의 군대 생활을 자기 아들이나 이제 조카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편해서 좋긴 좋은데 이래서 되겠냐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제 예비역의 입장에서 이 현역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연 이게 그 복지를 향상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 그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인데 너무 이게 목적과 수단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병들의 그 인권을 존중해주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투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계속 다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훈련을 정말 소홀히 합니다. 좀 몇 가지 훈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꽤 됐어요.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이제 느낀 사항인데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제 이 어떤 불시착을 해가지고 이제 긴급으로 이렇게 이제 그 승객들을 이제 보내는 이제 안전 대피하는 훈련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 누구야 거기 승무원이 하는 얘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 훈련을 받은 경험으로 나는 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이런 거. 군대 생활을 할 때 유격 훈련 내 그 기억이 남아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유격 훈련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폭우, 산사태. 그리고 다른 훈련과 이제 이렇게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훈련을 안 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훈련을 좀 잘할까? 그리고 분명히 군생활에서 유격 훈련 한 병사하고 하지 않은 병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유격 훈련에 대한 그 자부심도 컸고 근데 지금은 위험하거든요. 유격 훈련이 한여름에 그 유격 훈련 어떻게 하면 다녀보면 알아요. 유격 훈련장 다녀보면은 그 장애물 코스 밑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 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통제하고 그 판정을 하러 가 보면은 그 이제 주로 대대장들을 보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화력이 뭐고 어떤 작전 요소가 자기한테 그 통제가 되고 전환이 되고 뭘 요구해서 어떻게 쓰고 하는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야 이거 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해본 적도 없고. 야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이제 훈련 얘기 좀만 더 하면은 이 동계 훈련할 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훈련하기 좋아요. 근데 눈 왔다고 훈련을 중단해 버립니다. 핑계가 그거죠. 그래서 그 연대급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대급으로 축소해가지고 중대 단위로 분산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 호에서 그냥 이렇게 견디는 뭐 내한 훈련이래나 뭐 그렇게 하고 그 참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용인이 되는지
그 아주 이 훈련을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만 궁리하는 것 같아. 이거는 좀 세게 훈련 실태를 점검을 해서 훈련을 원상시키고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험담을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그 동해안 지역에서 연대장을 하는데 처음 갔을 때 그 9월달에 이제 취임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취해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휘관할 때 뭐 알통구보를 거의 체질화했기 때문에 취임하고 다음 날 우통을 벗고 나갔어요. 그럼 당연히 전 연대원들이 우통을 벗고 나간 거죠. 매일같이 이제 알통구보를 하는데 그 연대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그 사전에 어느 예하부대를 간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갑니다. 가서 멀쩡함처럼 있다가 마찬가지 이제 우통 벗지만 체육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대장은 알아요. 돌아가서 이제 반은 연대장이 있어 따라오는구나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짝 긴장하는데 이 얘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2주 가까이 연대 한 1,800명 정도 있었는데 1,500명 정도가 감기 환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적응을 못했다 보니 갑자기 알통구보를 하고 추위에 이제 9월달이었지만 새벽에 상당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관이나 분위관이나 위에도 사장까지도 도대체 당신 정신 나가는 짓 한다고 전부 다 입고 오라 해요. 그런 걸 해버렸어요. 해버렸더니 한 달 반쯤 지나니까 거의 분위관 얘기가 기적처럼 감기 환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과연 그 최전방에서 근무를 할 때 기본 임무가 경계 작전 임무다 보니까 어떤 상황 하에서도 즉각 우리는 포병에 썼는데 화력 임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마침 이 민통선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용 그 포탄을 그 당시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었던 것이 96년도 그 강릉 지역 적 침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리고 그 비상훈련들을 많이 시켰어요. 강조를 했고, 대개 보면은 가장 취약한 시간이 00시부터 24시부터 02시 사이라고. 이때가 우리 그 병사들이나 우리 인간적으로 가장 이완되어 있는, 그때 비상거리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지 무인도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TOT 사격을 시켰어요. 이 TOT 사격을 그 주둔지에서만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다 대략적으로 방향을 아니까. 그러나 그 가까이 있는 진지를 점령하면서 가다 보니까 야들은 처음은 뭐 사고 났는데 왜 그런 밤중에 야밤에 그런 훈련을 시키냐고 해서 뭐 전쟁이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가 저기 쳐들어오지 않냐고 말이야. 예기치 않은 시간에 해야 된다고. 가장 취약한 시간에 전쟁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강조하지 않느냐 했어요. 되게 한 공안시 정도 예령을 내리고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했는데 처음은 상당히 겁을 집어먹어요. 전 간부들이 이러다가 이게 굴러떨어지거나 이게 가다가 아주 상당히 안 좋은 험난한 도를 따라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짝 긴장하니까 간부들이 긴장하고 병사들까지 긴장하니까 사고 안 납니다. 그러니까 TOT 사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최초 예령을 내려가지고 몇 시에 딱 때리라 하면은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연대의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마음의 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면은 그 후사면에서도 막 깊이 들어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수없는 훈련을 시키는데
병사들은 적으로부터 아무리 포 사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가장 그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느 진지를 점령하면은 최소한도 여기 그 배꼽 정도 가야 자기 몸이 숨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간부들 뭐 병의들 다 파악했다고 하니까 처음은 아들이 뭐 그 서울에서 이렇게 전혀 꽃게기 갈지 못하다가 겨울 같은 게 얼마나 파기 어려워요. 조금만 파면 또 괜찮다고 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강추행을 시키면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 있었다. 병사들도 그렇고 간부들도 이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단연코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전투지에 충만하고 거의 사고도 없어요. 사고도 없고 그다음 또 그 참 고마웠던 것은 운동을 아주 전투식으로 했다. 격구 뭐 복싱도 그렇게 하니까 병사들의 그 간부들도 그렇고 그 와일드하지만은 아주 거치고 집중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 운동도 하고 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잠 잘 자고 사고 병사도 없고 그 곳곳에서 실제 민폐 다음에 그 얘기를 좀 더 나오는데 민폐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막 훈련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야성들이 막 그 우리 산란 지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미는 것도 없더라. 또 필요할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민지원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군은 진짜 살아 움직여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갇혀놓고 오냐오냐 하면서 안전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토의 1 변화 수용 시에 지켜야 할 것, 그 지켜야 할 거는 뭐 군의 고유성 필요성인데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가 해의 원인은 무엇이고 뭐 대책은 뭐 군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강 회의가 통합적으로 다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랑 관계없이 아까 이제 경계 사실 그 경계가 뚫렸다. 끝장이지 사실. 예. 경계 뚫린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경계의 중요성인데 근데 그 경계가 지킬 만한 경계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지금 계속 경계가 뚫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경계의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거 아니 그걸 뚫리면은 이미 끝나는 문제인데 뚫리면은 뭐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의뢰이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 모습이 경계 뚫리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리가 설정한 이 경계가 올바른 경계인가 이 설정이 그런 거를 우리가 왜 생각해 보지 못하나 생각. 경계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시잖아요. 특히 우리 24세도 해경 그쪽 쪽에서도 있었는데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게 움직이는 경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도하게 과학화 경비장비라고 하는 경계 그 과학화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믿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경계 그렇지. 그 말씀을 들으려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나름의 줄 딱 써가지고 이게 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술적인 개념을 그 기동성 있는 그렇게 전환해야만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그래야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선배님 정 박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참해서 왜 고민을 하지 않는가? 뚫리면 끝나는 문제를 뚫려서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이런 첨단 장비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전술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 된다. AI 얘기를 합니다 지금. AI가 다 잡을 수 있다는 그
과학과 장비에 오케이. 맹신하는 거 오케이.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뜻은 두 가지. 전설 지역에서는 움직여야 되지만은 2선, 3선 정도 이렇게 운영 1지대, 2지대, 3지대 개념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계속 그 지역에서 수색 정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르신 거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전방 지역은 DMZ 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DMZ 남방 한계선에서 민동선 이 사이에는 끊임없이 우리 투입된 병력들이 24시간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 나라가 똑바로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최신 과학 가장비에만 의존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대우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지금 지역 방어 개념을 기동 방어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 옛날 한국 전쟁, 6.25 전쟁 초기에 최병덕 총장이 고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다 죽으면 또 병력 박아가지고 다 죽이고 또 병력 박아서 다 죽이고 그렇게 방어를 했단 말이지. 똑같은 시행착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전술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뚫리는 문제에 무관해져가지고 뚫려도 그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또 뚫렸구나. 또 뚫렸고. 뚫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럼 군이 존재 이유가 뚫리는데. 예, 그 정도 충분합니다. 마무리하고 여러분 하여튼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가 의미가 있다면 중요성이 있다면은 좀 같이 널리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